시대, 또 우주 과학기술 혁명 시대, 나노기술 혁명 시대, 흔히 GNR이라고 대변이 되는데요. 레리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쓴 2007년도에 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밝혔었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GNR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게노믹스, 나노테크놀로지, 로보틱스. 이 세 개가 융합되면서 그 특이점이라는 게 비생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생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 AI를 얘기를 합니다. AI가 2013년도에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그 다음에 이 알파고를 뒤에 나온 새로운 인공지능인데, 알파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서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입력을 해주고 알파고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습득하고 바둑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 뒤에 나온 AI는 바둑의 기본 원리만 입력을 해주고 스스로 딥마인드에 의해서 스스로 학습하는데 불과 4시간 만인가 그것을 다 하고 그 알파고를 백전백승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우리 인류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런 특이점이 지나치는 환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스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그 발전의 속도가 선행 함수적인 그런 속도로 왔다 보면, 그때는 이제 연력학 제2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또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레리 커즈와일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한계를 벗어난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물을 끓일 때 분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한 팽창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한계점을 지나게 되면 그 균일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속하게 팽창하는, 그걸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노 테크놀로지나, 또 혹시 저거 들어보셨어요? BCI 기술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뇌에다가 칩을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부에다가 하면 뇌의 신호를 뇌에서 보내는 화학 신호를 읽어내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뇌에다가 직접 뉴럴링크? 네, 그렇죠. 뉴럴링크 그런 거를 이렇게 심게 되면, 방금 우리 말씀하셨는데, 뉴럴링크는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구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런 게 되면 이제 인간하고 컴퓨터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직시해 봐야 되는 것은, 인간의 그 화학 신호는 초당 100m의 통신 속도를 가지고서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 AI나 이런 슈퍼컴퓨터들의 통신 속도는 초당 100만 킬로미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융합이 되면서 AI끼리 연결이 되죠.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에서 최상위 종으로서 등극을 하고 지구를 지배했던 것이 소통의 힘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통의 힘이 AI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보면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제1차 산업혁명에서는 광적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발명됐잖아요. 그 증기기관이 이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 증기기관이 나오고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설도가 놓이게 됩니다.
그 철도를 물리적, 산업적 그런 시각이 아니라 통신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면 그 전까지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한계가 바운더리가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철로가 놓이게 되면서부터 철로가 닿는 곳까지 인간의 그 관계와 소통이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가 2차 세계대전 때 컴퓨터 또 전화기 그런 게 나오면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대상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되니까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미군 부대에서 명령 하달용으로 개발됐었는데 군에서 사용되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일반에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IMF 때 개발이 됐다가 90년대 말에 개발이 됐다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나와서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전에 이제 전화기가 목소리나 기본적인 것들만 전달하는 거였다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한 사람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서든 정보통신혁명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100km 언더에다가 빅테크 기업들 또 정부기관들이 어마어마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5G, 6G에서는 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을 하지만 이 6G가 되면 이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한 전 세계 실시간 통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IoT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사물과 통신이 다 되죠.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뇌의 화학 신호는 초당 100m 정도를 갑니다. 그런데 컴퓨터 통신은 우리가 통신 같은 경우는 거의 빛의 속도로 가게 되거든요. 통신의 양, 통신의 속도 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노 테크놀로지가 되면 우리 인체 장기의 일부가 없어도 됩니다. 혈액이 없어도 되고 심장이 없어도 되고. 크리스퍼 카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자 가위. 그런 게 이제 분자 원자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인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좋은 것들을 다시 생성시키는 그런 것들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공학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지금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해서 어르신들이나 힘 빠진 분들,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그런 걸 하고서 80kg 막 100kg를 들 수 있잖아요. 지금 군사용으로 이제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상용화가 되면 아예 팔다리가 교체될 겁니다. 점점 인간과 그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또 생체 기술의 혁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체의 질병을 우리가 편집할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생이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죽음을 소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라는 영화 보셨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철이가 그 메텔이라는 사이보그 인간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떠나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회의를 여행을 하면 할수록 느껴가는 게 그 은하철도 999의 내용인데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는 10년, 20년, 인류 과학자들은 40년에서 50년 사이, 커즈와일은 45년을 특이점 시대로 얘기를 했고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4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속도가 가속화된다면 극단적인 과학자들은 10년 뒤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현이 될지 어떨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인프라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런 시기에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인류가 그런 참사 목전에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 미래의 공동체라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은
유발 하라리가 21세기 재현이라는 그 책에 적어놨던 내용인데요. 빨간 글씨는 피터 드러커가 미래의 공동체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 아래 미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란다. 파란색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유발 하라리 책에서 발제를 해왔습니다.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혁명기에 직면했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2050년이 되면 30세가 된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아기는 2100년 무렵까지도 살아있을 것이고 심지어 22세기에도 활발한 시민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아기가 2050년 혹은 22세기 세계에서도 살아남아 번창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일자리를 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미로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어떤 종류의 능력이 필요할까?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몸과 뇌와 정신을 공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 이상 이제 우리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 무거운 얘기죠. 그리고 현실입니다. 사실은. 과학자들이나 빅테크들은 이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라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이미 생산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체에 들어가는 게 이제 22가지의 관절 부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5가지 정도로 통합을 해서 2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만 원 정도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군사용으로 제일 먼저 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게 됩니다. 자동차보다도 더 싼 인간을 닮은 로봇이 대량 생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얘기하면서 두렵다. 근데 이걸 내가 추진하고 개발했지만 이것을 멈출 수도 없다. 멈추기에는 너무나 큰 힘이 그 태풍이 불어오고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의 의지와 힘으로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인류가 처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십 년 사이에 우리가 내릴 결정들이 생명 자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미래 사회의 앞선 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는 그런 기준이 타고난 신분이나 축적하는 기술에 근간을 뒀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고 미래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공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베푸는가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낼 것이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다. 선택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며 많은 사회 기업가를 양성해야만 한다.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도자들은 지평선을 넘어 멀리 내다보며 뭔가를 찾아내야만 한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지금 우리 그 FWTC 공동체, 이 독서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책은 이제 6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부분에 이제 변화를 촉진하는 트렌드, 그리고 가치, 또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 내부에서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과 또 정부와 기관들과 지역사회와 해서 어떤 사회망을 강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순서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적 인간 사회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시 속의 공동체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농경사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죠. 그때의 공동체는 이제 정서적 유대감이 엄청 강한,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에서 기반된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산업사회 인류의 공동체는 일을 위한, 자본의 생산을 위한 공동체였다니 목적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상실돼가는 시대에서 이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체성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고 그 목적이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무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십자가를 쳐서 그 위에서 제물이 되는 게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예수님. 그 정체성에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건을 이제 앞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제물로 바치고 안 바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